제7장 자개의 세계. 해리는 구니시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우선 카페의 이름부터 바꾸었다. 삿포로 카페라는 간판을 떼어내고 카페 논게라는 간판을 달았다. 3개월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자신은 구니시 이전의 남성들과는 달리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덤비던 구니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하고 사랑을 위해 왕관도 버린 사람이 있지만 해리는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일본 사람에게만큼은 어떤 민족의식이나 국경의식이 있었다. 생각하면 창피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하게야 7, 8년 전에 일광 스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불가에 입신한 적도 있었다. 그때는 전혀 그런 국경의식이란 없었다. 이런 개명한 사회에 국경의식이란 정말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이 오히려 원망스러웠다.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 했던 그들의 만행은 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의 일단을 여태껏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요사이도 일본 전역에서 심심하면 벌어지는 혐한 시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느 지방단체는 벌칙 조항이 없는 혐한 시위 억제 조례를 내놓았다고 한다.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집단, 나아가 국가 간에는 화해보다는 언제나 증오가 더욱 짙게 존재한다. 인간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독불 전쟁으로 야기된 두 나라 간의 증오를 풀기 위해 아데나워는 드골의 집을 100번 방문했다고 하재하났나. 진주로 돌아온 해리는 가게의 소유주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였다. 전 소유주가 사망하였기에 우선 사망 신고를 했고 해리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자신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았으나 그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만 했다. 논개 카페는 장사가 잘 되었다. 해리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해리였지만 아직 30대 초기의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풍겼다. 날씬한 허리와 군살 없는 몸매, 그리고 한국 여인으로는 흔치 않은 가슴의 볼륨감은 그녀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 후반기의 여인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 여자는 35세가 넘으면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고 40세가 넘으면 비키니 수영복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속설을 그녀는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다. 여자의 아름다움, 그것은 이 지구상의 인간을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공동이다. 그것 속으로 무한히 빨려드는 자신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게 남자는 만들어져 있다. 지금까지 해리를 거쳐간 남자들은 전부 저항을 불허하는 이 거대한 공동에 빠졌던 자들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사실을 해리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자기를 한번 보는 순간 자신의 거대한 공동 속으로 빨려들지 않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이 공동 속에서 무한히 헤엄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동 자체의 어떤 비밀스러운 작용으로 이들을 바깥으로 토해버리는 것이었다. 이 비밀스러운 작용이 무엇인지 해리 자신도 확연히 알고 있지 못하다. 어느 순간 해리는 그것이 아마도 절대의 자유라는 어휘로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자신이 없었다. 절대의 자유라는 공동에 토해내는 대상은 해리에게 운이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얼빠진 남자들과 아울러 그들이 이 공동 속에 뿌려놓았던 아기들도 있었다. 이들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주스러울 때가 있었다.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하루에 300잔 이상의 커피가 팔렸다. 주말에는 500잔 이상이 팔리는 경우도 흔했다.
해리에게 훈련을 받은 점원 아가씨들이 솜씨 좋게 마시는 커피를 뽑아냈다. 소문이 퍼져 이제 진주 시민들에게는 논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지배인 정씨가 폭넓은 사업 소환을 발휘하여 여기저기서 단체 손님들을 데리고 왔다. 사장님, 동영사는 자기업자 황씨가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 카페에 오는 사람 아니에요? 꽤 자주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오는 사람 같던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카페에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자개를 갖다 놓고 싶은데 사장님의 의향을 한번 떠보라고 하던데요.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동영이라면 백리도 안 되잖아요. 그럼요. 엎어지면 꾸다할 곳이죠. 같은 상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 상권으로 돌아가니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은 한국 최고로 자개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통영 자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엄마가 시집 갈 때는 통영 자개장을 가지고 가면 최고로 쳤죠. 그런 이야기를 나눈 후 통영 자개장이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자가 나타났다. 겉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눈썹이 8팔자가 거꾸로 박힌 장군상인데다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기이한 인상을 풍겼다. 온매무새가 아주 개판이라 무슨 이런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첫인상이 나빴다. 자개를 만져서 그럴까 손은 무슨 곡괭이처럼 구겨지고 험했다. 우리 카페에 통영 자재를 갖다 놓고 싶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커피 판매량이 2배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커피 마시려고 왔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자개를 진설해 놓으면 커피 맛에다가 자개 구경꾼이라는 새로운 맛을 더하게 됩니다. 혓바닥 맛에다가 눈맛이 덧붙여지는 거죠. 우리는 혓바닥 맛에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사장께서는 눈맛에 자신이 있나요?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닙니까? 사람은 혓바닥에 새겨진 맛으로도 꽤 차이지만 눈으로 본 것에도 정신이 홀라당 꽤 차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견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일지 않으면 나의 청을 거절해도 좋습니다. 8팔자 눈썹의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래문께로 걸어가더니 큼지막한 무슨 포장품을 가지고 왔다. 포장을 풀자 작은 반상 하나가 드러났다.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밥상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을 바라고 말았다.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눈을 통해 뇌로 전파되었다. 눈맛, 혀맛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눈맛이 혀맛보다도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나라의 남다른 음식을 맛보러 여행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나먼 외국 땅에 있는 절경을 보기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 여행을 합니다. 혀맛은 본능이지만 눈맛은 인간이 타고난 미적 감각에 바탕을 둔 꿈을 꾸게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인간은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만의 먼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은 겉보기에는 험해 보이는데 참으로 부드러운 분이시네요. 유식하시고요. 불가에서는 세상 만물의 탄생 기원을 말할 때 12처설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육군이라 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기능을 육경이라 하여 설명하되요. 방금 말씀하신 혀맛이라는 것과 눈맛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책에서 그런 말을 본 것 같습니다. 책을 보시다니요? 무슨 책을 보았습니까? 대학에 강의를 나갑니다. 우리 같은 공돌이한테는 학벌은 묻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2년제 대학 57 자개학과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의는 자개 작업의 실습을 지도하라는 것이지만 이론이 없는 실습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하기 위해 책을 좀 들여다보곤 합니다. 대학 교수님이시군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개장이지요. 그런데 눈맛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래송합니다. 별뜻 없이 한 말입니다. 혀맛은 본능이기에 맛있게 먹으면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혀맛이 전혀 꿈을 꾸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맛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추억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맛은 인간을 무한한 상상의 영역으로 몰아갑니다. 거대한 강줄기에 임해 있는 큰 산의 허리쯤의 초옥에서 내려다본 강의 유장한 모습은 그 초옥에서의 삶의 오젓함과 어떤 신비스런 삶을 향한 영원한 꿈을 꾸게 합니다. 무슨 꿈을요? 사랑하는 여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겠지요. 해리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 험상궂게 생겨먹은 8팔자 눈썹 사나이의 말솜씨에 완전히 녹아버린 것이다. 여자는 왜 이렇게 허황한 말에 약한 것일까? 꿈에 약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설파하는 언설에 쉽게 녹아버리는 것이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해리는 황 씨에게 자기의 홀안 진설을 허락하였다. 자기 작품이 팔릴 경우 50대 50으로 판매 대금을 나누기로 했다. 감사의 뜻으로 이 자개밥상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마음 먹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밥상 때문에 제때 제대로 된 밥과 반찬을 얹혀서 먹어야겠네요. 밥상이 좋아서 밥을 제대로 먹겠다? 하참 그것도 좋네요. 그런데 결례의 말씀 한마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내가 이 분야는 전혀 몰라서 묻는 건데 이 자개밥상 시가는 대략 얼마쯤? 네, 그거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대략 한 2천만 원쯤 합니다. 해리는 말문을 잃어버렸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라니 누굴 놀리는 것인가? 해리가 입을 열지 못할 이유는 충분했다. 황 씨가 말한 그 가격이 너무나 고액이라 해리는 쇼크를 받았다. 사실 해리의 생각으로는 그 액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밥상 하나를 2천만 원?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실 줄 알고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바닥의 사정을 몰라서요. 어째서 그런 가격이 나왔는지 속사정을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작품은 그야말로 자개장이라는 공인의 영혼을 오로지 불사른 것입니다. 내가 그걸 만드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고자 하는 자개상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개상의 모습을 섭렵하여야 합니다. 어느 집 고택의 천장에 감추어져 전해져 오는 자개상을 사정을 하여 그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개상의 나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참나무, 박달나무 등 자개에 많이 쓰이는 나무를 정하면 그 나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티베트에서만 나는 나무가 있고 적송처럼 일본에서만 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직접 금액을 챙겨 가지고 가서 그 나무를 구입합니다. 작품의 재질인 나무가 결정되고 구해지면 다음에는 아무리 양질의 나무라 해도 건자재가 아니고 자개의 재료를 쓰일 경우 나무를 한두 차례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항아리를 굽는 식이죠. 토굴 속에 넣어 연기로 찌거나 아니면 증기로 쪄야 합니다. 자연목 그대로 쓰면 나무의 물기가 마를 경우 약간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품이 무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한 석 달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목공일을 합니다. 톱과 대패로 자개장을 만드는 것이죠. 요사이는 분업이 되어서 자개상 만드는 일은 목공소에 맡기고 자개장이는 오칠과 자개 붙이는 일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해야만 진정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오칠에는 적어도 이런 고급상의 경우는 최고 양질의 옷을 만들어 적어도 10번은 칠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10번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칠하고 나서 며칠간 말리고 또 칠하고 합니다. 이 과정이 한 서너 달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자개를 붙입니다. 자개라는 것은 결국 조개 껍질을 오려서 붙이는 것인데 어디 조개가 껍질이 어떤 영롱한 빛을 내는가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산지인 강이나 바닷가로 가서 조개를 구입하여 속을 파내고 껍질을 벗겨서 작품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손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기야 손질되어 있는 상품으로서의 조개 껍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가지고서는
진정한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뜻밖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 한 2달여가 걸립니다. 6개월 걸려 탄생된 작품이 2,000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꿀입니다. 자개장이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아무리 적게 쳐도 한 달에 300은 있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되지요. 그런 계산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걸 공짜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짜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가 아니라면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분명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맛은 벌써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슨 뜻이신지? 자개장이는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혀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눈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차피 이 맛의 일생입니다. 사장님의 절묘하게 빚어진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 물결치는 앞가슴, 그리고 흔들리는 듯한 목소리와 총명하면서도 꿈꾸는 듯한 시선,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흐느적거리는 듯한 걸음걸이 등은 그 가치로 보아 이 자개상의 2,000보다 몇 갑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남의 마음을, 특히 남자의 영혼을 훑어가는 마녀입니다. 남들은 흐릿하게 의식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가늠하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생의 직업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나의 계산법입니다. 해리는 더욱 할 말을 잃어버렸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황씨의 팔자 눈썹은 그가 용맹하다는 뜻이 아니라 날카롭다는 뜻인 듯 했다. 그는 사실 대단히 날카로웠다. 해리는 그의 날카로움에 가슴이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와의 첫 대면에 그녀는 그의 날카로움에 맞아 허물어진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날카로움이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상대를 찌르는 주체의 경직성과 자신감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친 체험과 사색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다. 황 씨는 얼떨떨하게 앉아있는 해리를 버려두고 자리를 떴다. 검은 오칠의 반상만이 그녀 앞에 남아있었다. 한 차례 거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간순히 수습한 해리는 그가 남기고 간 반상을 거두어 자신의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리저리 만지면서 감상하였다. 정말 명품 같았다. 이쪽으로 안목이 없는 해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명품이었다. 그녀는 근처 가구점에 들러 양질의 받침대를 구해와서 홀의 한쪽 구석에 설치하고 그 위에 자개 반상을 올려놓았다. 그 구석으로부터 홀 전체를 향하여 신기한 광채가 발하는 듯 했다. 그 광채를 느끼는 것은 황씨가 말한 그 눈맛이라는 것일까? 며칠 후 황씨는 화물차에 그가 말한 10개의 자개 제품들을 싣고 왔다. 포장을 어떻게나 꼼꼼히 했던지 물이나 불 속에 집어던져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물건들이 그만큼 귀중품이란 뜻이었다. 대단한 숫자의 자개 제품들이었다. 카페가 갑자기 휘황한 광채로 빛났다. 많은 것 같은 자개 제품들도 황씨가 카페의 넓은 홀을 잘 정리하여 공간을 만들어 적절하게 배치하니 그리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로 카페의 전체 면적이 한 300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홀이 한 100평 정도 되니 아직은 200평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밥만 먹으면 그 짓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200평이라면 좁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이용을 저에게 맡기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참으로 느닷없는 제의였고 참으로 느닷없는 대답이었다. 그들의 두 마디 말이 교환되는 사이 어느 틈엔가 황씨의 부드러운 숨길이 해리의 얼굴을 덮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자기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제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녀였지만 끊임없이 낯선 남자에게 이끌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이끌림을 가진 남자라도 그녀는 결국 이것을 자르고 헤엄쳐 나왔다. 그 자르는 작업은 자신의 자의적인 것이었든 혹은 타자의 우연한 개입이었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자의 강한 이끌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남자의 접근을 강하게 허락하는 그 순간 그녀는 벌써
그를 떨쳐버릴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그녀의 타고난 본능이었다. 강한 자아와 강한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가졌다고 한다면 어폐가 있는 것일까? 강하게 덮쳐오는 이 자기장애를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감정에 솟구쳤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그 감정 속으로 침잠할 수 없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사람의 눈을 오금저리게 현혹하는 자개 제품을 빚어내는 이 낯선 자개장이에게 사정없이 빠져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해리는 쓰디쓰게 웃었다. 자신이 조금은 저주스럽기도 했다. 도대체 사내를 몇이나 죽여야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가? 남자들이 신비스럽다.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일까? 그들을 가지고 또 가져도 남자들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는다. 그들은 순수하고 용감하며 정확하고 기민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독창성이 있다. 남자는 버려두면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남자의 신비스러움이다. 이것이 남자의 매력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여자는 아무래도 조금은 덜 가진 것 같다. 그들은 어느 면 어리숙하기도 하고 바보스러운 면도 있다. 이 점에서 여자는 훨씬 더 똑똑한 것 같다. 다른 소품들은 괜찮은데 역시 장롱은 조금 벅찹니다. 다른 전시 장소가 있어야겠습니다. 장롱의 종류만 10개가 넘습니다. 여기 가져온 것은 겨우 그것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집이나 작업장에는 그런 공간이 없나요? 우리 집은 그냥 작업장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일 따름이지요. 전시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그쳤다. 그러나 한 달가량의 시간이 흘렀을 때 황씨의 진설된 자개 제품들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커피를 마시러 들른 사람들이 실내를 메우고 있는 자개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소품부터 팔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소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개장의 손을 거쳐 정상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면 그것은 물건이 아니고 작품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200~300만 원이었다. 자개 제품을 카페홀에 전시하고 난 후 황씨는 하루에 한 번꼴로 홀에 들렀다. 그는 자진해서 해리의 살림집을 손봐주었다. 그는 참으로 뛰어난 자개장이고 목수였다. 허름하던 해리의 살림집을 이리 손보고 저리 손보아 아주 훌륭한 새 집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절묘한 목수의 솜씨로 집을 뜯어고치고 고쳐진 집에다가는 빛나는 자개 제품들을 설치해 주었다. 사장님, 교양에 내친 김에 저기 공터에 황한호 자개 전시장을 지으면 어떨까요? 나는 골방에서 작업만 했지 사실 작품의 전시와 판매는 타인이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그만큼 이문이 클 것 같습니다. 사장님 하지 마세요. 우리 연인된 지가 벌써 몇 달 되었어요. 살림살이도 서서히 합치고 있는데 사장님이세요? 대지가 가로로 호수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시장 건물을 세로로 2겹으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카페 건물을 가로로 길게 지을 작정입니다. 전시장이건 카페 건물이건 채광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햇볕을 따라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전시장부터 지어야겠군요. 근 6개월이 걸려 한옥 전시실은 완성되었다. 전시실 건축으로 현장에서 잠을 자곤 하던 황한호는 결국 해리의 집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동거 부부가 되었다. 해리는 황한호의 결혼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그가 그 나이가 되도록 홀몸으로 살 턱은 없었다. 자기와의 동거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그가 부실한 상태에서 동거에 들어가면 그것은 부실한 동거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는 결국 불행한 동거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파탄으로 끝나게 된다. 동거란 원래가 이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람이란 원래가 괴팍스러워서 사회적 법률적인 장치가 없으면 인간에서 일생 해로하지 못한다. 해리는 자신이나 주변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기이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캐묻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는 듯 했다. 그 많은 남자들과 동거를 하고 나름대로의 이유로 헤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연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전시실 건축과 자기 제품 이송과 전시의 황한우는 조죽음이 될 정도로 피로했다. 그러나 그는 해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정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예술로는 예술작품을 통하여 그리고 해리의 사랑의 감정은 행동을 통하여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열정과 솜씨의 예술인이요 장인이었다. 그가 손대면 예술품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해리는 신기하여 그의 손을 끝없이 들여다보곤 했다. 겉으로 보아 무슨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는 그의 손은 일단 끈을 잡거나 소리나 톱을 잡으면 신기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이런 신기한 기술은 그가 가진 열정과 정성의 뒷받침을 받아 결국 특출한 신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 제품들을 진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 제품을 진열장 안에 하나하나 전시하거나 덩치가 좀 큰 품목은 홀에 정리된 탁자나 선반 같은 데 올려놓으면서 품목명과 가격을 써붙이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황한우는 가격을 써넣으면서 해리를 놀라게 했다. 자개 붙인 조그만 항아리에 1억 원, 자개 붙인 조그만 황금 황소상에는 2억 원, 역시 자개 붙인 양반 책상에는 7천만 원, 자개 붙인 옷장에는 10억 원, 검은 오칠에 자개 붙인 반상에는 8천만 원, 오칠 올려 자개 붙인 반제꼬리에는 1억 5천만 원 등이었다. 전번 그의 공장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값이 뛰었다. 4,000원짜리 커피 파는 곳이 본업인 해리에게는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였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간대요? 이런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진주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해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 물건은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서 이 물건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말은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즉 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인생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내가 자기 작품의 소장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근 20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 맡겨놔 보시죠. 믿어지지가 않네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죠. 아니 당신 자기 항아리 값을 1억에서 10억으로 올려놨어요? 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항아리 하나를 10억이라니. 정신이 뭐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그거 1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도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해요. 저 작은 자개 항아리 하나를 누가 10억 주고 사겠어요? 남들이 웃어요. 정신병자라고. 황한우는 천천히 해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던지던 해리는 소리 없이 으악하고 자신만의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소리내어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은 터져 나오지 않았으나 흠칫 몸을 뒤로 물렸다. 황한우의 얼굴 한복판에 뚫려있는 두 개의 눈에서는 무서운 증오의 붉은 불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해리는 이 남자가 정상의 인간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남자는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장도리를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해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저 무서운 시선을 한 사내는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음을 감지했다. 그 순간 그의 일생의 이력이 번개처럼 그녀의 두뇌에 흘렀다. 그가 무슨 인사사고로 홀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둥구름같이 여겨지던 이야기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그냥 홀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인사사고로 홀몸이 된 것이다. 이런 자아 집착증에서 기인하는 과대망상증은 살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해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다. 이 사내와 1년 이상 살아왔기에 그가 어떤 사내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의 신기에 가까운 손기술도 결국 이런 자아 집착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바깥 것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을 아는 것이다. 그녀는 황한우가 얼마나 자기의 육체를 좋아하는가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느닷없이 천하 고집쟁이의 남봉꾼인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머니를 죽이려 덤벼들다가도 어머니가 잽싸게 저고리를 풀고 젖가슴을 내놓으면 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서던 아버지 이덕수의 모습이 뇌리에 클로즈업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물려서 자신도 모르게 우도수의 한쪽 귀퉁이를 살짝 들치고 가슴의 한 부분을 내놓았다. 한쪽 귀퉁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터질 것 같은 불능감과 안개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언제인가 완호가 자기가 아무리 멋진 자개로 다듬어도 당신의 가슴만큼 아름다운 것을 빚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하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의 일그러진 입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하하. 그는 해리 앞에 너부죽이 엎드렸다. 이 자개 항아리가 10억이라면 당신의 가슴은 100억입니다. 예감되었던 위기의 순간은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해리의 마음은 황한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아 집착증의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자개 항아리 하나를 10억을 호가하다니 전혀 현실성이 없었다. 항아리에다가 자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황금펜을 붙였다면 또 모를 일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자개를 붙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강이나 바닷가로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 껍질이다. 그것을 항아리에 붙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10억에 달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가격에도 물건을 사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사람이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상이함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자니 이런 사람도 생기는 것이다. 그 물건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정말 나타났다. 부산 사는 중년 여자인데 데일 신발 무역으로 크게 돈을 번 무역상의 부인이라고 했다. 해운대 뒷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둔덕에 건평 1000평, 대지 200평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집 치장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가구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집을 한국 전통 양식으로 치장하는 것이 취미인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의 귀에 진주 자개장의 황한호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차를 몰아 진주 진양호 반의 논개 카페를 찾았고 이어서 논개 자개를 찾았다. 드넓은 전시장을 둘러본 여인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개장들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다. 자개가 풍기는 위엄과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광채와 아름다움은 과연 절품이었다. 새로 지은 집의 안방에 이 자개장을 갖춰 놓고 싶었다. 10억짜리 자개장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 틀림없을 듯 했다. 그러나 자개장들의 값이 너무나 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수시로 이런 자개장이들을 상대해서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자개장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편이었다. 이들 자개장이들의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는 자존심이 지나칠 정도로 세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을 지배하는 이 무서운 자존심은 자개 제품들이 사양 산업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아무리 뛰어난 절품을 만들어내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개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든 상거래에는 내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지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을 우리 비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어요. 답장을 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역회사 사장 부인은 돌아갔다. 며칠 후에 비서라는 사람이 왔는데 부인의 의견이라면서 3억을 제시했다. 송한우는 그렇게 하면 물건이 싸구려가 된다면서 적어도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럴 경우 2억 원짜리 옷장 이불장 세트를 선물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에 비서가 왔는데
4억 원을 제시했다. 황한우는 거절했다. 상담이 몇 달간 중지되었다. 여기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황한우는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자기의 자개 제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근 1년이 흘렀다. 더 이상 사람의 내왕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왔다. 사장님이 원하는 금액을 주시는데 옷장, 이불장 위에 탁자 세트도 줄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금액의 내고가 아니고 물품에 대한 내고라면 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황한우의 승리였다. 남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의 해안과 끈질긴 기다림이 그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자개업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도 작품 생산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해리의 통장으로 그 대금이 전부 입금이 된 것이다. 그전에도 자기 제품 파는 대금을 비롯한 모든 수익금이 해리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거액까지도 해리의 통장으로 넣어줄 줄은 정말 몰랐다. 황한우가 금액에 무관심해서일까? 아니면 해리를 완벽하게 믿어서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동거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요즘의 젊은 부부는 각각 자기의 통장을 가지고 자기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들의 헤어짐은 바로 이 통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보다 못해 해리가 용돈을 그의 주머니에 찔러주면 간수를 못해 여기저기에 흘려버리기가 일쑤였다. 있으면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돈이었다. 자기 작가로서의 황한우의 이름은 높았다. 여기저기서 자기 제작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덜어 있었다. 꼭 그의 작가로서의 이름이 높아서만은 아니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별별 종자가 다 있어서 자개라는 물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랴 싶지만 그렇지 않았다.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뜬 전시장 홍보물을 보고 찾아왔다. 홍보물 속에는 작업복을 입고 자개 제작 작업을 하고 있는 황한우의 모습이 전시장의 외양과 함께 들어가 있다. 이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여 이제는 10명 가까이 되었다. 작은 서클이 된 것이다. 미대 공학과를 나온 김양이 있고 부산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올라온 글래머 스타일의 이양도 있었고 놀랍게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강좌에 참여하는 부산무역회사 사장 부인인 홍 여사도 있었다. 이들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대표적인 수강생들이었다. 이양은 몸매부터가 글래머 스타일이지만 행동도 좀 덜렁거렸다. 잠시도 지긋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쑤시고 돌아다녔다. 홍 여사는 비서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잠깐 강의를 듣고 실기를 배웠다. 그녀가 자기를 좋아하는 정도는 좀 지나치다 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는 한 10분 정도 강의나 실기를 배우지만 어떤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을 내리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김양은 대전에서 왔고 이양은 부산에서 왔다. 김양은 진주 시내에서 자취를 하면서 다녔고 이양은 거처가 마땅하지 않아 전시장에 붙은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혼을 빼앗긴 사람들이란 사실이었다. 그러자니 자연 황한우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군림하는 스승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문제는 황한우의 인격과 성격이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오직 공방을 돌면서 자기 기술을 익힌 사람이었다. 그에게 천부적인 자기 기술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격과 무슨 관련을 확고히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만사에 별말이 없이 오직 손만을 움직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사람이라 그의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근 1년 가까이 흘렀다.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해리 자기를 요구하는 황한우의 강도가 옛날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옛날만큼 뜨겁지 않다는 사실에 감지였다. 여자 특유의 감각에 의한 느낌이었다. 그런가 하면 별다른 작품의 제작 진척도 없이 그가 전시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 작업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작업실로 가서 붓을 잡는 것이었다. 불현듯 해리는 그가 자개장이로서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마흔을 바라보는 자신은 아무리 타고난 미모로 하지만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든 자개든 황한호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심신을 불태우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 상당한 젊음과 미모와 몸매를 갖춘 여자가 바로 옆에 있을 경우 허물어지는 것이 남자이다. 황한호가 마흔을 바라보는 자기만을 쳐다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양이나 이양을 생각하면 자기도 이제 전성기를 지났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불현듯 머리를 때렸다. 자기를 폭발적인 몸매를 가진 이양에게 비교해보는 것은 어쩐지 알 수 없는 비애 바로 그것이었다. 진주를 떠나야겠어요. 어느 날 해리는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그녀의 결단은 빨랐다. 오히려 그녀는 이런 기회가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완호는 말이 없었다. 카페와 대지를 드릴 테니 저금되어 있는 5억을 주세요. 서울로 돌아가겠어요. 못난 놈을 용서하시구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3억을 더 드리리라. 며칠 후 해리는 언제나처럼 다시금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났다. 그녀가 가는 길은 역시 서울이었다.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를 이삿짐 차로 달리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해리는 자신의 남자로의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신의 남자 여행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8장 떠돌이 삶. 아주모이 안전벨트를 하세요. 서울 어디 동네죠? 어느 동네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요. 그냥 서울로 가자고만 하셨습니다. 서울 정릉으로 가주세요. 좋은 동네로 가시네요. 정릉이 좋은 동네예요? 그럼요.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죠. 서울은 강북에 제대로 된 동네입니다. 트럭을 끌고 매일같이 이삿짐을 나르지만 강북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산들이 많아 우선에 공기가 좋고 물이 많아 공기가 조금은 축축합니다. 강남은 갑자기 커진 동네라 아파트만 눈 아프게 들어차 있지만 별로 볼 것이 없어요. 궁궐이 있어요. 대학이 있어요. 병원다운 병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운전대 하나 잡고 살아가는 놈들은 눈썰미 하나는 왔다죠. 다들 강북이 싫다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네요. 서울은 사실 1시간 안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생각 좀 해보이소.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남산에서 세검정 가는 큰 문, 자화문인가요? 거기까지 걸어 다녀도 될 정도입니다. 나 같은 놈은 다리 힘이 워낙 좋으니 걸어 다녀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하던 말을 끊고 잠시 뜸을 들였다. 하지만 그래서요? 아주머니 처음에는 죽을 상이시더니 이제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지요? 영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차피 적어도 4시간은 서로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니 마음을 트고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니 조금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고 30하고도 8입니다. 용서하이소. 왜 용서를 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미안하네요. 아주머니는 31 아니면 2세 되었지요? 좋도록 생각하세요. 38 나이가 뭐 어때서 용서를 해요. 한물같다 아닙니까? 이제 이팔 청춘도 가고 남은 거라고는 늙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을 누가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락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말도 안 돼. 남자 나이 38이면 한창때지. 한창때가 뭐야? 아직 젖비린내도 안 가실 나이지. 아 참 그거 지금 하신 말씀 정말인겨. 그래 남자 젖비린내 가시려면 몇 살쯤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5자는 되어야지. 50살 말입니까? 그래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핸들 흔들린다고. 차 차선 밖으로 처박힌다고요. 바퀴마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주머니 같은 여자는 일생 운전대 잡고 조선팔도 떠들지만 10년에 한 번 아니마 20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남자하고 같이요. 이렇게 여자 혼자만 달랑 타는 거는 20년이 아니라 일생 처음입니다. 아주머니 무슨 사연이 있지 예?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는데 다 싣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집디더.
싸워도 된통 싸웠던 것 같습니다. 더럽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기사 양반 무슨 눈치가 그리도 빨라요. 정말 귀신 같네요. 이삿짐 전문 운전대 잡고 묵고 사는 놈들 귀신 같습니다. 이 집은 망해서 간다. 이 집은 벌어서 간다. 이 집은 신혼부부 집이다. 이 집은 첩쟁이 집이다. 이 집은 딸년 시집 가면서 친정집 살림살이 빼가는 집이다. 이 집은 서울 가서 공부하는 아들놈 자취방 집이다. 이 집은 내연 기집방 빼는 집이다. 등등 척보마 다 알지. 어째 그리 잘하세요. 아 그거요? 척하마 삼천리지요. 밥만 먹고 하는 지랄이 바로 이삿짐 실어 나르는 짓이니 바보천지 아이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첫날 만날 눈깔이 보이는 게 바로 그긴데. 기사 양반 참 무섭네요. 무서워 하지 마이소. 처갈마 뭐합니까?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사람 일생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를 몇 번 했노? 같이 살기 위한 이사가? 아이마 헤어지기 위한 이사가? 이게 사람 일생입니다. 사람이 산다하는 거 이사하는 기 와노 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이사하마 늙어 죽습니다. 아주무이 이삿개나 했지에 마 내 눈은 목숙입니다. 혜리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무식한 것 같던 기사가 정말 뱃속에 눈구렁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삿짐 옮기면서 이런 기사를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했던 기분이 가시고 웃음이 조금씩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별별 사내를 다 만나서 살을 섞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 구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내라는 녀석들은 한결같이 순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하다. 여자처럼 졸고 싫고가 모호하지 않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속 시원하게 말해버린다. 그러나 여자는 좋으면서도 싫다고 하고 싫으면서도 좋다고 한다. 그야말로 호박씨 까는 것이다. 사내들은 두 다리 사이에 뭐 찼다고 용감하며 싸울 때는 박이 터져라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고 막걸리 마시러 간다. 사내는 본질적으로 싸움꾼이다.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위해서 싸우고 자기가 싸워서 차지한 계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고 이 계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트집을 잡거나 치사하게 굴지는 않는다. 모든 사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큰 특징이 있다는 말이다. 아주머니, 논개 카페 사장놈하고 살다가 헤어졌지? 내가 너무 남 아픈 데를 찔러서 미안하구마.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소립니다. 조금도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이소. 진양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일, 길거리 포장마차보다 더 많고 만나기 쉽습니다. 내 마누라면도 남편이라는 놈이 조선팔도를 운전대 잡고 떠돈다고 다른 놈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도망쳤다 아입니까? 우리 마 다음 휴게소까지 한 20분 남았는데 차 세우고 맥주 딱 한 잔씩만 하입시다. 내가 운전대 잡은 놈이 맥주 마시면 안 되지만 딱 한 잔은 괜찮습니다. 혜리는 이 사내에게서 의구심이 사라지고 조금은 이 낯선 사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흘러간 사내들은 다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지성적인 사람, 음흉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 등등 별별 사람의 유행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평범하면서도 유니크한 사람도 없었다. 혜리는 사내가 워낙 쾌활하게 구니까 자기의 마음도 가벼웠다. 그는 늘상 껄껄거리면서 웃었다. 사내가 이삿짐차 운전기사치고는 깔끔했고 허우대도 늘씬했다. 300cc 맥주 한 캔을 다 마시지 않고 절주하는 것으로 보아 만사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다시금 운전석으로 올라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둘이 맥주를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신 것이 두 사람 사이를 한결 가깝게 했다. 기사는 다시금 운전대를 잡고 차를 발차했다. 정릉 입구로 올라가는 그 아리랑국에 문화의 거리로 바뀐 것 아시죠? 혜리는 금방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집이 자신의 어머니의 집, 아니 동생의 집이지만 연락을 끊고 산 지가 근 10년은 넘은 것 같았다. 유랑 인생을 사느라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연락을 끊었던 것이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착된 인생을 살지 않았으니 차분히 한자리에 앉아 어머니와 친동기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들이 살 수 있게 자신 몫의 유산을 거의 전부 그들에게 줘버린 기억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친정집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오라버니의 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기사는 목이 마르다면서 맥주를 계속 꿀깍거리면서 마셔댔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야 뻔하죠. 사람의 일생이란 이사의 일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머니 혼자서 이렇게 이삿짐 차에 짐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 자체부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생기신 여자가 그 집이 자기 집이라면 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삿짐차 운전만 해가지고 눈치가 빠꼼이네요. 사실은 그 집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나도 술을 몇 모금 마셨더니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기사 양반이 화통하게 대화를 트니 나도 기분이 풀립니다. 하하하. 마음을 딱 열어놓으소. 이 몸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 하나만은 태평양보다 더 넓습니다. 거참 연락을 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한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미안합니다만 그 집이 그대로 있는지를 짐작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이소. 그 집에 누구누구가 살았는겨? 어머니와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살았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 형편이라면 그 집에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원하신다면 차를 그 집 앞으로 몰겠습니다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야 뻔하죠. 집이란 그 집안의 허우대, 즉 안식처 겸 겉모양입니다. 그 집은 주인이 안 계셔서 그 집안다운 외형을 잃어버렸고 역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며 두 자식들이 장성하였기에 그들이 어떻게든 그 집을 허물어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자식이란 어차피 장성하면 자신이 태어난 곳을 허물고 뛰쳐나가기 마련이지. 자식들의 이런 꼴을 어머니는 막을 힘이 없고 어디든 자식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래 들으면 어떻겠는겨? 좋아요. 노래 좀 틀어보세요. 거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테이프가 아주 낡은 것들이라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내 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수란 사람이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먼 데로 이삿짐을 옮길 때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달렸죠. 그래서 노래 테이프란 것들이 전부 캐캐 묵은 것들이라. 그런데 나도 그만 그런 흘러간 노랫가락에 인이 박혀서 요사이 젊은 것들 노래를 못 듣겠습니다. 곡목이 뭔데요? 홍도야 오지 마라, 울고 넘는 박달재, 동숙의 노래, 눈 녹은 38선, 마두로 수박, 돌아가는 삼각지,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대머리 총각. 과연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자동차의 엔진음에 얹힌 탓일까? 그것은 영혼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지난 유랑의 10여 년이 이 흘러간 유행가 가락에 얹혀 파노라마처럼 반주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아리랑국의 나의 집으로 가봐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그대로 살면 짐을 부리고 딴 사람들이 살면 짐을 차에 그대로 둔 채로 근처 호텔이나 모텔에 방 2개를 얻어서 각각 자고 이튿날 당일로 입주할 수 있게 비어있는 아파트를 얻어 짐을 부리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하루치 품삯을 100만 원으로 쳐드리기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하게 쳐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유행가 가락이 그렇게 듣기에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나 늙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유행가 가락이 감동적이라고 하대요. 내 조수 할아버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차를 타고 나와 함께 목포로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 노인 울고 넘는 박달재를 유난스레 좋아했어예. 이삿짐차 기사와 이삿짐 주인은 의기투합했다. 약간 마신 맥주가 그들의 기분을 한결 풀어주었다. 기사는 자신의 옛 조수가 80 넘은 나이에도 부르기를 좋아했다고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사내의 목소리는 박력이 있었고 거침이 없었다. 게다가 애수까지 띄었다. 여기가 손님이 말씀하신 바로 아리랑 고개입니다.
고개를 넘어가면서 우측이라고 하셨지에. 어머나 벌써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집은 보이지 않네예. 저기 보이소. 아마도 저기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그 집이 있던 자리 같은데. 한분 잘 살펴보이소. 지금 생각하니까네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2층 적벽돌집이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그 집이 열리고 저기 저 유리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네 생각이 나네요. 어떡하죠? 일단 차에서 내려서 잘 살펴보이소. 기사는 차를 길 옆으로 빼서 정차를 했다. 그리고 해리에게 차에서 내려서 집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했다. 해리는 기억을 되살려 옛집을 회상했다. 죽어가던 아버지의 반쯤 까디 집인 누나리 제일 먼저 생각되었다. 자기를 낳아두신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다. 동철과 동희의 모습도 반추되었다. 축대를 타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오던 대학원 동기생의 모습도 어렴풋이 반추되었다. 어떻게 살려고 무엇을 위해 그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신없이 쏘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뇌리를 때렸다. 사람들도 집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자신만이 홀로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나저나 이 짐을 어디에 부리고 내가 당장 어디에서 밤을 새울 수가 있을까요? 큰일이네요. 놀라지 마이소. 흔한 일이니까요. 내가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짐 부릴 때와 잘 데가 없는 하주를 나의 거처로 모셔가서 짐과 하주를 잘 처리해 드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원하신다면 아무 불편 없이 짐과 아주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거 다 이삿짐 기사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하나도 큰일 아닙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더 달려야 합니다. 차구와 숙소가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입니다. 사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굿노래를 끝없이 부르면서 차를 발자시켰다. 하하, 너무 걱정하시지 마이소. 사람 사는 게 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놈들이 묵고 살지 않습니까? 사내가 부르는 흘러간 유연과 가락에 정신을 주다가 해리는 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주변이 떠들썩하여 눈을 떴다. 주변이 대낮같이 밝았다. 사내의 서울 차고에 온 것이다. 꽤 밤이 깊었을 것 같은데 시커먼 사나이들이 우우 몰려들었다. 그러고는 차의 문을 열어젖혔다. 사람들의 꼴이 하나같이 도둑놈들처럼 험상궂고 지저분하게 생겨먹은 것 같았다. 그런데 너그마당에 내 짐차 좀 하룻밤이나 이틀 파킹할 수 있겠지? 행님요, 무신 그런 우스갯소리를 다 합니까? 모처럼 서울 오셔갖고서는 무신 그런 소리를. 우리 공장이 바로 행님 공장인데 섭섭하게 무신 그런 소리를 다 합니까? 자서가, 나이를 1살 더 처먹디 저리 좀 나는구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러고 말이다. 너그 공장에 깨끗한 방하고 이부자리 같은 거 좀 있나? 와요. 형님 주무실 방이야 있지만 저 아주머니 잘방은 보아하니 더럽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번엔 어째 좀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요놈아 짜서 입 조심하거래. 짐 손님이다. 짐을 옮겨줘야 할 집이 주소지에서 없어졌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리로 모셨다. 차가 워낙 커나서 어디 파킹 시킬 데가 있어야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더럽게 고상한 것 같더라. 내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나마 이 근처에 무슨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 있나? 그런 거 없어 얘. 여기가 어딥니까? 비닐하우스하고 돼지우리하고 우리 같은 넝마주의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얘. 같은 값이라도 좀 좋은 말을 써라 이놈아야. 넝마주의가 뭐고 그냥 새생쥐 줍는 사람. 아이마 생활미화원 아이마 재생재제공이라는 말도 있다 아이가. 요사이는 환경재생사라고 부르더라마. 하기사 우리는 재생지를 직접 수거하는 짜석들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모아갖고 종이를 만드는 공정을 하는 단계니까요. 일이 일인 만큼 정리되고 깨끗한 것하고는 한참 멉니다. 와요. 저 잘난 아주머니 주무실 때를 잤습니까? 행님하고 같이 잡니까? 그런 사람 아니랄까이.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라 제발. 요놈아야, 저 아주머니를 좀 깨끗한 데서 자게 해야 할 낀데 다시 광주 시내까지 나간다. 어때 자고 싶은지 본인한테 물어보이소 와. 보통 여자 같잖습니다. 잘생기기도 했지만 좀 못돼 처먹은 것 같기도 하고 무신 점쟁이 같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에 보통 여자 같잖습니다.
행님한테 벅찰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걔하는 여자다. 주인 없는 여자는 확실한데 네 말 맞다나 좀 버거운 여자다. 와, 행님요. 지발 성공 한번 해보이소. 행수님 도망간 지 벌써 몇 해가 됩니까? 3년도 넘었지. 아무리 핸들로 밥 먹고 산다 하지만 너무 떠돌아다니마 붙어있는 여자가 없습니다. 시상이 바꿨다는 거 지발 아소마. 요새 여자락 하는 인간들 잠시만 혼자도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우는 기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도록 놈씨들이 지분거린다 카이요. 남자 없는 사이 정도 지키고 사는 여자 없습니다. 지발 정신 차리소. 이놈아야, 이삿짐이라 하는 기 어디 서울 안에서만 노나. 속초도 가고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간다 카이. 제주도에 갈 때도 있다. 그때는 차체를 그대로 배에다가 싣는다 카이. 세월호가 와 바다에 가라앉은 줄 아나. 이삿짐차 때문이대. 그러니 옆에 애들 웃자겠노 말이다. 그를 깨어서 옆구리에 차고 갈 수도 없고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 놈맹키로 정도대를 채울 수도 없다 아이가. 그 지랄에도 죄가 아니다 아이가. 옆에 내가 옆 동네 놈하고 붙어 먹었다고 한데 후려 갈기라. 마누라는 멸정하고 지만 새구랑 찬다 카이. 시상 이러니 시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수밖에. 이삿짐 트럭 운전대 잡고 묵고 사는 놈들 중에서 옆에 내 잃어버린 놈들 한두 놈 아이대. 요새 도로 사정이 좋은데 얼른 달려서 도착해 갖고 이삿짐 부리고 돌아오면 안 되는겨. 이놈아야, 시상에 쉬운 게 어딨노. 니는 네 장사가 그리 쉽더나. 이삿짐이라 하는 기 차에 싣고 내달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기분인기라. 우선의 짐을 보장해야 하고 차에다가 차곡차곡 실어야 한대이. 그 다음에 도착하마 하나하나 짐을 내려서 20층 아파트에 올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짐을 풀어야 한다이가. 어둑어둑한 공터 같은 공장 마당에서 형제는 대화를 나누었다. 해리에게 그들의 말소리가 들릴 턱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숙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벌써 12시를 넘어섰다. 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트럭들이 무슨 괴물들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재생될 폐기물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인 것 같았다. 행님요, 뭐하는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지가 잘나봐야 대한민국 여자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네 크게 싫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쓰는 방을 비워드릴 테니 저분이 쓰면 안 될까 예? 그래, 그 수밖에 없겠다. 아주머니 되게 피곤할 거야. 온종일 짐차를 탔으니까. 나야 차 타는 거 인이 박인 놈이지만 여자들한테는 큰 무리대이. 잠시 기다려라. 기사가 어둠 속에 파묻힌 짐차를 향해 걸어와 높은 차체의 운전석 반대편 문에 발판을 밟고 올라왔다. 아주머니요, 여기가 내 동상놈 집인데요.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쓰는 방인데 이부자리도 깨끗하고요. 여기서 하룻밤 자이소. 동상놈 네와 나는 딴 방에서 자겠습니다. 지금 호텔이나 모텔로 가려면 광주로 나가야 하는데 모텔은 지저분하고 호텔은 더럽게 비쌉니다. 요사이 좋은 시절이라 이 시간대에는 모텔이나 호텔에 방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침밥 먹기도 거북스럽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해리의 대답은 즉각이었고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인연입니다. 아주머니 친정집이 이사가고 없고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주머니가 이리로 오게 된 게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 예. 조금도 패라고 생각하지 마이소. 세상 살다 보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라 예. 지금 광주에 나가서 모텔에 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용으로 쓰는 방이 있기는 하지만 하도 오래 쓰지를 않아서 지금 당장은 내일이라도 그 방을 아니 그 집을 손보마 됩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 조립식 집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리는 운전기사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는 분명 뜨내기는 아닌 것 같았다. 지금 자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의 실제의 것들이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지만 그는 적어도 사기꾼은 아닌 것이다. 낯설지만 분명 인간의 냄새가 진하게 묻어왔다. 적은 일이지만 지금 그녀가 듣고 있는 형제간의 대화는 우악스러운 사투리 표현과는 달리 해리가 일찍 잊어버리고 있던 피의 대화, 형제간의 진한 대화였다. 그녀가 지금껏 잊어버리고 있었던 향기였다.
그 향기가 가슴에 사무치게 전해져 왔다. 그렇게 하는 둘이밖에 없겠네요. 너무나 미안해서 어떡하죠? 세상 살려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야 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이소. 내가 아주머니 이삿짐을 맡은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파지 재생공장의 사장 살림집은 적어도 한 500평은 됨집한 공장 부지의 깊숙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다. 내 손님인데 짐 부릴 데가 없어서 여기로 온 거 빼놓고는 아무 인연도 없다 이놈아야. 알아들었나? 그래도 이렇게 형님이 쩔쩔매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조댕이 함부로 쳐눌리지 말거래이. 2번 이야기 안 한다. 알았습니다. 아가리 자물통 꽉 채우겠습니다. 어둠에 잠긴 공터의 구석구석에는 무엇을 쌓아 놓았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더미들이 어둠을 머금은 채 버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둠 때문에 알 길이 없었다. 동상놈이 하는 사업은 경기가 나빠서 여기저기서 장사 못하겠다고 물건 못 만들겠다고 나자빠지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장사가 더 잘 되는 업종입니다. 참 사람 먹고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기사는 묻지도 않는 말을 해리에게 던졌다. 아마도 어둠 속에 쌓여있는 거대한 더미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파산하고 공장의 문을 닫으면 결국 회사의 의자나 걸상 그리고 각종 집기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자재들과 팔려나가지 않은 제품들이 쓰레기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아이고 어서 오이소. 진주에서 온종일 오시느라고 저녁을 제대로 묵지 않았다고 해서 시애 아주버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누룽지를 푹 삶아놨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이소. 뜨거운 국물을 쭉 들이켜마 잠이 잘 올 깁니다. 아담한 몸집의 여인이 그런대로 잘 지은 양옥의 거실 문을 열고 나왔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전깃불이 밝아서 여인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다. 선의, 착감 등의 성격이 가득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도무지 심통이나 깐깐함, 신경질 혹은 따지고 드는 듯한 인상 같은 것은 얼굴의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 이런 늦은 밤이면 내가 누룽지 국물을 쭉 들이켜는 습성을 재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머니 식성도 모르고 누룽지를 삶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시원합니다. 잘 주무시이소. 잠이 잘 올 깁니다. 나도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사내는 꾸벅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과연 누룽지는 시원하고 걸쭉했다. 마실만 했다. 해리는 손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침에 눈을 뜨니 고요와 햇살이 가득히 방 안에 채워져 있었다. 집안과 마당, 공장 전체가 조용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이상할 정도였다. 다들 어디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네요. 다들 일 나갔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라 다들 아파트에 폐기물들 수거하러 나갔어요. 아주머님도 아주모이가 깨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동생하고 가까운 아파트에 수거하러 나갔어요. 사업을 직접 목격하자는 것이지요. 아주버님은 식전이라 금방 돌아오실 깁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기사가 금방 나타났다. 해리, 재수, 기사가 늦은 아침을 먹었다. 뜻하지 않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네요. 해리가 인사말을 건넸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이런 이삿짐 나르다 보면 별별 일 다 생깁니다. 어떤 때는 옮기려고 차 위에 실은 이삿짐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삿짐하고 자동차를 홀라당 태워 먹었죠. 누가 물어주었나요? 물어주기는 누가 물어주어요? 물어줄 요량이면 그런 짓을 하나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덕분에 나는 헌차를 새 차로 싹 바꾸기는 했지만서도 하하하. 여기서는 모든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스웠다.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었다. 해리는 그제야 기사의 동생이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종 고물과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지들의 재생사업을 하고 있었다. 넉마주의가 이들의 선조격이다. 그러나 유사이는 점잖은 말로 생활용품 재생사업이라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용돈벌이로 큰 몫을 하는 게 이 재생사업이다. 이들이 흔히 자기들의 사업에는 불경기가 없다고들 호언장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경기가 닥쳐 사업들이 쓰러지면 거기서 책걸상, 각종 비품 등 막대한 재생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혜리는 정말 자신이 몰랐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 재생품 세계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이롭게 다가왔다. 그들 스스로 넉마주의 후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과 더불어 성업하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놀랍네요. 내 말에는 단 한마디도 풍이 없습니다. 언제 신문 쪼가리에 보니까네 미국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 출신이 아니고 무슨 아파트 배관공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연봉 1억은 김앤장 변호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넉마주의 후손들에게도 있습니다.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마신 막걸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자신들의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직원들이 알아본 아파트의 시세가 쭉 나열되어 있었다. 전세하고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니 정말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도 쓸만한 것은 이런 시골 구석에서도 적어도 3억은 주어야 합니다. 참 너무하네요. 손님에게 여기에 들어가시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수 없지요. 그것밖에 없다면 거기에 그 돈으로 계약하고 들어가는 수밖에요. 하지만 하루나 이틀만 걸리면 우리 공장 뒤편 공터에 지어진 조립식 집 수리가 아주 말끔히 됩니다. 하룻밤만 더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이 집이 완성되니 가난합니다. 혜리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들 부산이 움직이는 폼이 벌써 조립주택의 수리를 시작한 것 같았다. 사실 조립식 주택은 아침부터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수리가 거의 끝나갈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기만 하면 마음이 확 바뀌실 것입니다. 집의 대지는 양지바르고 약간 고지대라 바람도 잘 통했다. 거대한 미루나무가 집의 지붕 위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에 거쳐라 돈을 제대로 들이고 지은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5천만 원 돈의 가치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사람은 이성과 철학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보다는 감정과 열정의 존재이다. 어느 것이 사람을 더 지배하느냐는 단연코 후자이다. 해리 자신은 지금 남들이 들으면 비난하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정체를 확연히 알 수 없는 기사의 남자로서의 매력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 자신의 현재의 감정과 입장을 예리한 감각으로 파고드는 그의 관찰력과 그것에 대처하는 그의 신속하고 치밀한 행위는 압도적으로 해리의 무너진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쩌랴 자신이 그런 여자인 것을. 좋아요. 그럼 이 집에 입주를 하기로 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거절하실까봐 큰 걱정을 했습니다. 거절 못하도록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군데요?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놈의 이삿짐 기사놈에게도 볕들 날이 있네요. 회사의 능수능란한 사원들은 순식간에 창고에 뿌려져 있던 자신의 이삿짐들을 이 조립주택으로 옮겨 가지런히 정리하였다. 이삿짐 회사의 사원들이라 그들은 민첩했고 아주 능란했다. 이삿짐을 옮기고 나서 해리는 정상적인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애썼다. 이제는 남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자신의 삶 속으로 빠져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시장을 보고 찬거리를 마련하고 이부자리를 장만하였다. 이때까지는 자신이 상대한 남성에 의해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남성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방향도 없이 항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만의 기슭에 올라 조용한 삶을 이끌고 싶었다. 그러나 가끔 찾아오는 기사의 매력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이제까지의 남성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남성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모욕이 없었다. 그 점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확연히 자신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혈족끼리 혹은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고 있었다. 조립 건물로 이사하고 나서 벌써 한 달가량이 흘렀다. 기사는 자신의 원 활동 무대인 부산과 진주로 돌아갔지만
그는 가끔 가다가 서울 동생 집에 나타났다.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들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서울에 오면 짐을 부리고 동생 집에 자러 왔다. 늦게 와서 새벽에 떠나는 날에는 해리를 찾지 않았지만 그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주로 부산, 마산, 진주의 수산물을 냉장하여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해물만 전하기도 했다. 싱싱한 해물들, 특히 광어회나 도다리회는 일품이었다. 최상 등품의 해삼과 멍게, 조개는 해리의 입맛을 돋우었다. 해리는 보이지 않는 기사의 선의에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또다시 어떤 남성과 열정에 떨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남성과 연애의 여정에 나섰던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뼈가 부러지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부 실패였다. 무슨 불협화음이 있어서 실패가 아니라 해리 자신이 먼저 소리 없이 떠나버렸던 것이다. 지금은 허무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녀는 늘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대학 강단을 생각했다. 자신은 왠지 시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시적 감정을 시로 읊을 만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남의 시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것에 빠지다 보니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자신의 이삿짐이라 하지만 별것이 없었다. 몇 벌의 옷가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책이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다가 국내 시인들의 시편들 중에서 자신이 애송하던 시들을 만났다. 자신이 시론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시들이다. 특히 동탁 조지훈의 시 낙화를 읽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가슴 저리도록 반추되었다. 낙화.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탓하랴. 주변 밖에 생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쪽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허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10년 넘는 세월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이 시를 먼지 속에 처박혀 있는 책의 묶음 속에서 꺼내어 읽어보았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시심을 지향했던 자신의 죽은 영혼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이 문 남성들과의 사랑의 여정에 오르기 전에 잠시 대학 강단에 섰었던 시절을 회고해 보았다. 그때가 자신의 짧은 삶 중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아닌가 회고되었다. 그러나 그 시절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이삿짐을 싣고 왔던 기사가 광주 동생 집에 들렀다. 전라도 목포로 내려가는 이삿짐을 가득 싣고 출발하기 전에 잠시 해리를 만나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목포로 내려가는 이삿짐을 한 차 실었습니다. 해리씨, 목포에 닿으면 언제나 홍도와 흑산도로 떠나는 배가 3시간마다 한 척씩 있습니다. 차제에 나와 함께 내 차에 올라서 목포까지 갔다가 차를 맡겨놓고 홍도, 흑산도 여행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막하게 좋은 여행 코스라고 합니다. 휘황찬란한 것을 보고 즐긴다기보다도 절의 고도의 괴괴한 정적과 외로움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리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목포짐을 찾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뭐. 이럴 때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해리의 참모습이다. 절의 고도라는 어휘가 해리의 정신에 와서 박혔다. 홍도와 흑산도에서의 수우주가는 해리와 이삿짐 기사와의 사랑의 여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딴 섬이라고 하지만 요사이는 외딴 유인도란 없는 법이다. 어느 섬이나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가 있어서 섬 주민들은 육지와 완전히 유리된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여객 터미널을 벗어나면 대부분의 섬 생활은 대단히 외로운 공간에서의 시간이다. 홍도도 그렇지만 흑산도에도 호텔이라는 간판을 내건 숙박시설이 있어서 조금 값이 나가지만 조용한 시설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여유를 가지고 맞아주고 있다. 홍도와 흑산도 발달한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도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쩐지 느껴지는 일상의 감각이 호젓하고 남다르다. 흑산도가 해리의 시몬을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사항은 이 섬에 15년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50살 후반에 쓸쓸히 생을 마감한 소남 정약전의 삶이다.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제목에 걸려 이곳 흑산도로 귀양을 와서 15년간을 살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생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 흑산도 인근 조류의 종이를 관찰하여 자선어보라는 책을 남겼다. 그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대서가 아니라 그가 유배온 섬 생활의 고독이 전신으로 그리고 온 영혼으로 전해져 왔다. 흑산도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만든 푸른 통을 하나씩 두고 있다. 멸치 액젓을 담가 자연 발효를 시키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여타섬이나 해변 어촌 마을에서는 이것을 길어도 2년, 대부분이 1년 정도 발효시키지만 여기 흑산도에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 발효시킨다. 그 맛이 10년 앓던 환자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뛰어나다. 아이고매, 이 집 액젓 냄새가 목포까지 내 코에 전화 오더라고잉. 맛 좀 봅시다요. 그라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까지 냄새가 전해지더라고 하더란께. 액젓만 주시마 쓰겄소? 보리밥도 내놓으소. 기사는 느닷없이 길가 집으로 해리를 데리고 들어가 넉살을 부려 밥을 얻어 먹었다. 맛있는 흑산도 멸치 액젓 맛은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정말 밥도둑이었다. 해리 커플은 어느 목포 부자가 지은 한옥에서 사랑의 꿈을 한껏 펼쳤다. 사랑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인가 두 사람은 찰떡처럼 붙어 다녔다. 그러나 이삿짐차 기사와의 동거는 6개월을 넘기자마자 해리에게 견딜 수 없는 단조로움에서 오는 권태감을 주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기사를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하였다.